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데이터 3법이 어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다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2차 양자 협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이번에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법정 싸움 돌입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우리 경제가 4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의 명성운수노조가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철도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한파 속 출근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각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죠. 이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가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상은 어려워졌다고요. 국회는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이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못 마쳐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안 세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게 된 겁니다. 네, 각 법안들의 현재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가 가장 빨랐는데요.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 법안인데요.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한 번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됐는데요.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는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려 통과된 뒤 법사위에서도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데이터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다음 본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의 늑장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약 5주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어디서 만납니까? 네, 오늘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차 양자 협의에서도 우리는 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일본 측에서 보복이 아니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과 없이 끝났었는데 오늘도 두 번째 만남에서 성과가 없다면 우리 측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방침인 거죠? 네,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무역 분쟁 협의가 실패하면 제소국은 WTO의 1심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혜관 산업부 신통상지서협력관은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패널 설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협력관은 재판보다는 일본과 대화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한일 경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널 절차만 1년에서 2년 정도가 필요하고 상소심까지 가게 되면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8% 넘게 줄었고 순이익은 45% 넘게 감소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감소폭입니다. 최대 감소폭이다.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지난해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이듯이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 어려운데 한일 경제 갈등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일본 재계 인사들과 만난 뒤 일본 기업들과 수출 규제 등 무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양자 협의에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리 취약성 때문에 수출을 규제했을 뿐 보복 조치가 아니란 주장을 이번에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진전이 있다면 재판 대신 3차 협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2차 양자 협의 결과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오전 3시쯤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올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후에는 회복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한국 경제가 이번 4분기에 저점일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20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4분기에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소폭 회복하면서 한국 경제도 4분기에 바닥을 찍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미중 무역 긴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나라지만 역으로 무역 협상이 성사될 경우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4분기에 경제가 저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나라의 확장 재정과 통화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6%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 적자 폭을 좁혀 잡아도 내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은행 역시 내년 1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역사적 저점인 1%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청년들이 산업단지를 외면하고 또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입주기업의 고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양질의 건설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채용, 근로여건, 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색 시장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까? 네,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보여준다거나 또 네이버 페이를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역시 상단에 보여주는 것 등입니다. 또 부동산 매물과 동영상 검색을 할 때도 각각 네이버 부동산과 네이버 TV를 먼저 노출시킨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네이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일종의 공소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김 기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 2위인 카카오보다 크게 앞서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는 네이버의 소명을 들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네이버 제재도 이런 기조에서 공정위가 꾸린 정보통신기술 분야 조사 전담팀이 처리하는 첫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에 대한 제재 시점도 조율하고 있는데요. 구글 코리아는 모바일 게임 회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세단형 승용차 그랜저가 신차를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윤지혜 기자, 3년 만에 신형 그랜저가 출시가 됐다면서요? 네, 저는 더 뉴그랜저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부분 변경이지만 차량 크기가 전부 다 커져서 외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 4일 사전 계약을 받은 첫날에만 17,000여 대로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출시 전에 화제를 모은 만큼 신형 그랜저 흥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UV의 기세가 상당한데 수많은 SUV 신차종 속에서 그랜저가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랜저는 우리나라 대표 준대형 세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과거와 그랜저가 아빠차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번 신차는 성공한 30, 40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한층 젊어진 게 특징입니다. 기존 그랜저의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되 주력 소비자층을 훨씬 더 확대하는 전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를 했다고요? 네, 더 뉴 그랜저는 친환경차 시대에 걸맞게 휘발유와 함께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함께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최초로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최초로 적용하면서 첨단 사양을 대거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출시 현장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자르트를 인수를 합니다. 아시아 뷰티 브랜드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우리나라에 닥터자르트를 인수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닥터자르트를 소유하고 있는 해브앤비는 어제 에스티로더 컴퍼니즈가 해브앤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아시아 기반의 뷰티 브랜드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뷰티 업계 안팎에선 이 해브앤비 기업 가치를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수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뷰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런 증명 기회가 된 것도 같은데 이번 인수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에스티로더는 앞서 2015년 이 해브앤비 지분의 이 3분의 1을 인수하며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마케팅과 이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에스티로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매출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 2015년 800억 원에서 작년 4,800억 원으로 4년 새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브앤비 측도 이 에스티로더의 첫 투자 이후 4년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이번 지분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에스티로더가 이번 인수를 통해 스킨케어 부분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 유럽으로 소비 계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잇따라 단행될 임원 인사 키워드가 폭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스톰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폭풍 같은 임원 인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뜻인가요? 네, 스톰은 임원 감축, 이공계 인재 두각, 젊은 오너에 따른 세대 교체, 평판조의 강화, 융합 인재 두각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키워드인데요.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임원 인사 특징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임원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임원 감축을 들면서 내년 임원 수가 10년 전 수준인 6,610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00대 기업 임원 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명 줄어든 6,650명 수준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100대 기업의 직원 임원 비율은 100대 1 정도로 임원 100명이 사라지면 직원 10,000명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매서운 감원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임원 수가 크게 줄긴 하지만요. 반대로 혜택을 보는 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감원 칼바람 속에서도 이공계 출신 임원들은 약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제 올해 국내 10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중 이공계 출신이 처음 50%를 넘어섰고 그중 전자, 화학, 기계공학 전공이 20%에 달했습니다. 젊은 총수들의 등장으로 세대 교체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강화되는 한편 전자,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70년대 초반이 대거 임원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갑질, 횡령 등 대내외 평판조회 또한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임원 승진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과 또 혁신 역량 수준은 부진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매출 등은 1위로 앞서고 있지만 또 인터넷 속도는 1년 사이 27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랭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반도체 매출액과 휴대폰 출하량, 선박 수주량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핵심 원료인 에틸렌 생산 능력은 4위, 조강 생산량은 5위를 기록해 제조업 전반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세계 6위, 교역액은 9위, 명목 국내 총생산은 10위로 상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는 20위에서 12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 전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진 분야들은 어떤 분야가 꼽힙니까? 네, 국가 경쟁력과 혁신 역량 관련 지표들은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경쟁력 지수는 27위에서 28위로, 경제 자유도는 27위에서 29위로, 투명성 지수는 35위에서 42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혁신 역량이 미흡한 모습도 드러났는데요. 산학협력 지수는 29위에서 35위로 낮아졌습니다. 또 첨단 기술 수출 비중은 지난 2016년 세계 9위였는데 1년 만에 19위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IT 강국으로 지난 2017년까지 1위를 지켜온 인터넷 속도 역시 1년 사이 27위로 떨어졌습니다. 유럽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첨단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혁신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6조 5천여억 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5.2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성운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20개 노선 270여 대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됐죠. 이 때문에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중단되는 노선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붉은색의 광역버스 8개 노선과 푸른색 좌석버스 노선 5개, 그리고 초록색 시내버스 6개의 광역급행버스, 소위 M버스 1개 노선까지 총 20개 노선입니다. 일부 노선은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데요. 시내버스 11번 같은 경우는 하루 승객이 4만 명에 육박하고 66번도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또 대화동에서 숭례문을 잇는 1000번 버스도 하루 2만 명 가까이 이용해서 수요가 높은 노선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함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려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세버스 20대를 1000번 버스 노선에 긴급 투입하고 전철과 대체 노선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8만 명가량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퇴근길 걱정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철도 노조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로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지금 막판 교섭이 진행 중인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철도공사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늘 오전부터 다시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잠시 뒤 정오까지 진전이 없으면 계획대로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화물 열차의 운행률은 30%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지난 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이 급감했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급등한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20에서 30%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9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5,0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감소한 규모입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경우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32.6% 줄었고 현대해상은 28.3%, DB손보는 19.2%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하위권 손보사들의 실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화손보는 불과 1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95.8%가 급감했고요. 롯데손보는 아예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손해율 급등이 큰 이유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주요 손보사들이 기록한 손해율을 보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임 가격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손보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주요 손보사들의 장기 손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0%대로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난 것이 손해율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원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에 있고 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하락세로 2,15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 하락세입니다. 66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디램 반등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오름세의 숨고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0.37% 하락하며 5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착수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량 빠지며 1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의 단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달 초 롤스로이스와의 계약에 이어서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와 또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글로벌 엔진 부품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지온입니다. 단심실증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사실상 성공이라는 입장 발표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3.3%가량 오르며 17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